푸아로는 엘름스를 올려다보면서 감탄했다. 푸아로는 허락을 받고 곧바로 비서로 보이는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여교장의 집무실로 갔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에물린 양이 일어나 푸아로를 맞이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푸아로 씨. 푸아로 씨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매우 친절하시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제 중마 고우이자 메도우뱅크의 교장인 불스트 로드 선생에게 들었습니다. 불스트 로드 양을 기억하시겠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분이시죠. 맞아요. 지금의 메도우뱅크를 만든 사람이죠. 에물린 양은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취지나 방법도 달라졌지만 특색 있는 학교, 앞서가는 학교, 전통 있는 학교로서 그 위상은 여전하답니다. 아, 지난 일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되죠. 푸아로 씨는 조이스 레이놀즈의 죽음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셨으니까요. 이번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평소 다루시는 일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조이스의 성격이나 가족관계가 어떤지는 알고 계시겠죠? 에물린 양이 말했다. 모릅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인 아리아딘의 올리버 부인의 부탁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올리버 부인은 여기 머물면서 그 파티에도 참석했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그분 책은 정말 재미있더군요. 한두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야기하기가 더 쉬울 것 같네요. 개인적인 감정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거칠 것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편이 낫겠어요. 관련된 아이들은 어떤 특별한 부류에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성숙하지도 어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심리 범죄라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듯이 어떤 계기, 아마도 추악한 계기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이스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파티가 열릴 때는 아니었고 그날 일찍 상급생 아이들과 도우미들이 한창 파티를 준비할 때 나온 말이었다고 합니다. 살인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나요? 대체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랬을 거예요. 푸아로 씨, 불필요한 감상은 정신을 흐리게 만드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이스는 멍청하지도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은 평범한 아이였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아이였죠. 그렇다고 그 아이가 특별히 사기를 친 건 아니었어요. 벌을 모면하거나 잘못한 짓을 하다가 들켰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자기 자랑이 심했죠. 있지도 않은 일을 떠벌려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물론 그 때문에 아이들은 조이스의 말을 믿지 않게 됐고요. 그러니까 조이스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돋우기 위해 살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조이스는 분명 아리아딘의 올리버 부인의 관심을 끌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이스가 살인을 목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조이스가 그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교통사고가 났거나 골프장에서 누군가 공에 맞아 다친 걸 보고는 살인을 기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확실한 건 헬로윈 파티 현장에 살인자가 있었다는 것이겠군요. 물론이죠. 확실해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죠? 에물린 양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염두에 두고 계신 사람이 있나요? 정말 현명한 질문이에요. 어쨌든 파티에 온 아이들은 대부분 9살에서 15살이었고 거의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더군요. 먼저 저는 그 아이들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해요. 아이들 가족과 가정 환경까지 말이에요. 에물린 양이 말했다. 2해 전에 이 학교 교사 중에 정체불명의 살인자에게 목이 졸린 채 발견된 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제닛 화이트 말씀이시죠?
24살쯤 되었죠. 감수성이 예민한 아가씨였어요. 제가 알기로 제닛은 그날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어떤 젊은 남자와 만날 약속을 했겠죠. 남자들 눈에 제닛은 꽤 매력적인 아가씨였어요. 살인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경찰은 젊은 남자를 여러 명 조사하고 신문에 보았지만 기소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사건이었죠. 제가 봐도 그래요. 교장 선생님과 저는 공통적으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군요. 살인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 말입니다. 에물린 양은 잠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푸아로는 지금 자신이 매우 신중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요즘 푸아로 씨도 듣거나 읽어서 아시겠지만 공동체 다수가 특정 상황에서 벌어진 살인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더군요. 비록 그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요. 에물린 양은 잠시 말이 없었다. 푸아로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푸아로가 보기에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에물린 양은 일어서더니 배를 눌렀다. 제 생각에는 휘테커 양과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에물린 양이 방을 나간 지 5분쯤 지나 방문이 열리면서 40살가량 된 여자가 들어왔다. 짧은 젓갈색 머리에 그녀는 경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푸아로 씨, 무슨 일이신지요?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푸아로 씨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던데요. 에물린 양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럴 겁니다. 에물린 양의 말이라면 믿어야죠. 교장 선생님을 잘 아세요? 오늘 오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장 선생님에 대해 너무 빨리 판단하시는군요. 제 생각이 옳았으면 합니다. 엘리자베스 휘테커가 짧은 한숨을 쉬었다. 네, 그럼요. 조이스 레이노즈의 죽음 때문에 찾아오신 것 같군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찰한테 들었나요? 아닙니다. 경찰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휘테커 양은 의자를 약간 뒤로 밀어 푸아로와 마주 보았다. 그렇군요. 무얼 알고 싶으신 겁니까?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지요. 제가 알아야 할 일이 그날 밤 파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가요? 네. 휘테커 양은 파티 자리에 있었나요? 네, 거기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파티였어요. 준비는 물론이고 진행도 완벽했죠. 도우미들까지 포함해 30명 정도 있었어요. 어린아이, 10대 청소년, 어른, 그리고 뒤에서 일하는 청소부와 가사 도우미까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날 오후나 오전에 파티를 준비할 때도 있었나요? 사실 별 할 일은 없었어요. 드레이크 부인은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혼자서 척척 잘 해내거든요. 청소나 주방일 말고 다른 준비를 하는데 손이 필요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으로 파티에 가신 건 맞죠? 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파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신 거죠. 저는 푸아로 씨의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휘테커 양.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준비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었어요. 마지막 순서는 헬로윈 파티보다는 크리스마스 축제나 그와 관련된 행사 같았어요. 건포도를 담은 접시에 브랜디를 쏟아 부어 불을 붙인 뒤 불붙은 건포도를 집는 스냅드래건이었는데 웃음소리와 고함소리로 한바탕 시끄러웠지요. 저는 불붙은 접시 때문에 식당 안이 너무 더워 현관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2층 층계참 화장실에서 드레이크 부인이 나오더군요. 드레이크 부인은 마른 잎과 꽃들을 꽂은 커다란 꽃병을 들고 있었어요. 계단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계단을 내려오더군요. 부인은 계단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쪽이 아니라 서재 문이 있는 현관 반대쪽 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식당 문 맞은편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드레이크 부인은 그쪽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 있다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들고 나르기 힘든 듯 꽃병의 각도를 조금 바꿨어요. 물이 가득 채워져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 한 팔로 조심스럽게 꽃병을 옮겨들더니 계단 모퉁이에서 다른 팔을 난간 쪽으로 뻗었어요. 드레이크 부인은 자신이 들고 있는 꽃병은 보지도 않고 여전히 아래쪽 현관을 보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벼랑간 이상한 몸짓을 하는 거예요. 움찔 놀랐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요.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놓치는 바람에 꽃병 안에 있던 물이 쏟아지고 꽃병은 그만 현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랬군요. 푸아로는 한동안 말없이 휘테커 양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은 예리하고 총명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이제 자신이 한 말을 푸아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었다. 드레이크 부인이 그토록 놀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부인이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뭔가를 봤다고 생각하신다. 푸아로가 생각에 잠겨 휘테커 양의 말을 되풀이했다. 예를 들면요. 말씀드렸듯이 부인은 서재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거나 손잡이가 돌려져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다른 뭔가를 봤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걸 봤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를 본 것 같아요. 휘테커 양은 서재 문 쪽을 보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 반대쪽에 있는 드레이크 부인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레이크 부인은 뭔가를 보고 놀란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문이 열리면서 아마도 뜻밖의 인물이 뛰쳐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과 꽃이 잔뜩 든 무거운 꽃병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란 거죠. 그 문에서 누군가 나오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쪽을 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현관으로 뛰쳐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가 됐건 그 사람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드레이크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계단에 내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짓 좀 보세요. 이럴 수가. 그러더니 깨진 유리 일부를 발로 차더군요. 저는 부인을 도와 깨진 파편들을 쓸어 한쪽 구석에 모았어요. 그때는 다 치우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스냅 드래건이 열리는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유리그릇 닦는 헝겊을 가져와 바닥을 쓸고 있는데 금세 파티가 끝났어요. 드레이크 부인은 자신이 놀란 것이나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말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휘테커 양은 부인이 놀란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푸아로 씨, 혹시 제가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쓸데없이 소란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드레이크 부인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제 친구 올리버 부인과 함께 멜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범죄 현장을 보러 드레이크 부인의 집을 방문했었죠. 제가 잠깐 동안 관찰한 드레이크 부인은 쉽게 놀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휘테커 양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푸아로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파티에 초대한 집주인이 가장 좋은 꽃병 하나를 깨뜨려 산산조각 낸 걸 보고 본래 모습답지 않은 어설픈 행동을 나무라듯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 파티가 끝났습니다.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 그리고 친구들은 떠났고 조이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이스가 서재문 뒤편에 있었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서재를 나오다가 현관에서 소리가 나자 다시 문을 닫은 뒤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코트를 입느라 복잡한 틈을 타 그곳을 빠져나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휘테커 양은 시체가 발견되고 나서야 자신이 본 것을 떠올리셨을 것 같군요. 그래요.
말씀드릴 게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조차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휘테커 양이 일어섰다. 하지만 눈에 띌 만한 일입니다. 눈에 띄는 건 모두 기억해둘 가치가 있죠. 그나저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은 두 가지군요. 엘리자베스 휘테커가 다시 앉았다. 말씀하세요. 뭐든지. 파티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휘테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빗자루 경연 대회부터 시작했죠. 아이들이 직접 빗자루를 장식해왔죠. 심사가 끝나고 작은 상품 서너 개를 나눠주었어요. 그 다음 풍선을 마구 때리는 일종의 풍선 시합이 열렸지요. 그러고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가벼운 장난이 이어졌고요. 여자아이들이 작은 방에 들어가 거울을 쥐고 있으면 소년이나 청년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울보기 놀이도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말 간단해요. 문에 채광창을 떼어낸 뒤 각각 다른 남자들이 그 사이로 얼굴을 내밀면 그 얼굴이 여자아이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거울에 비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나요? 알아챈 아이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가면이나 가발, 구렛나루, 턱수염, 그리스 페인트 같은 걸로 조금씩 분장을 했거든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남자아이들의 얼굴을 아니까 낯선 사람 한두 명이 끼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모두 껌뻑 넘어갈 정도로 재미있어 하더군요. 휘테커 양은 그런 놀이에 훤하다는 듯 잠시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그 다음에는 장애물 경주가 열렸고 그게 끝나고 나서 큰 유리컵에 밀가루를 채워 뒤집은 뒤 맨 위에 6펜스짜리 동전을 올려놓고 밀가루를 잘라내는 놀이를 했어요. 밀가루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나가고 마지막 한 명이 6펜스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춤추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었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스냅드래건이었고요. 조이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애를 잘 몰라요. 우리 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다지 관심을 끄는 아이가 아니라서 지켜보지 않았어요. 너무 서툴러 거의 밀가루를 엎을 뻔했기 때문에 밀가루를 털어내는 모습은 기억나요. 그때는 분명 살아있었지만 이제 막 놀이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엘리자베스 휘테커가 말했다. 조이스가 누구와 함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죠. 못 봤죠. 봤다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학교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푸아로가 말했다. 내년 가을 이맘때면 만 6년이 돼요. 가르치시는 과목은? 수학과 라틴어예요. 2년 전 이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제니 화이트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자베스 휘테커의 몸이 굳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도로 앉았다. 하지만 그 일은 이번 일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요? 푸아로는 교사 집단이 마을에 떠도는 풍문보다 정보에 밟지는 못하다고 생각했다. 조이스가 목격자들 앞에서 몇 년 전 살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답니다. 그게 제닛 화이트 살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닛 화이트는 어떻게 죽었나요? 어느 날 밤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목이 졸려 죽었어요. 혼자서요? 아마 혼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라 엠브로지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니었죠. 노라 엠브로지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 없지만 알고 싶습니다. 제니 화이트와 노라 엠브로지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푸아로가 대답했다. 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쳤어요.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요. 그런데 조이스가 어떻게 그걸 보고 알 수 있었겠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쿼리우드 근처 오솔길이었는데요. 그때 조이스는 10살이나 11살밖에 안 되었을걸요. 엘리자베스 휘테커가 말했다. 남자친구가 있었던 쪽은 누구였습니까? 노라였습니까? 제닛이었습니까? 푸아로가 물었다. 전부 지난 일이에요. 오랜 죄악은 그 그림자가 길도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노라 엠브로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푸아로가 물었다. 노라는 학교를 그만두고 영국 북부의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당연히 노라는 상심이 컸죠. 둘은 정말 좋은 친구 사이였거든요. 경찰이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휘테커 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야겠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에르큘 푸아로는 쿼리하우스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빅토리아 중기 건축의 표본으로 탄탄하게 잘 지어진 집이었다. 푸아로는 집안을 상상해 보았다. 묵직한 마호가니 찬장, 중앙에 놓인 역시 묵직한 마호가니 직사각형 탁자, 당구장, 식기실이 딸린 넓은 주방, 돌을 깐 바닥, 그리고 이제는 당연히 전기나 가스식으로 바뀌었을 큼직한 석탄 오븐도 있을 것이다. 푸아로는 위쪽으로 난 창문에 거의 대부분 아직도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을 유심히 보았다. 푸아로가 현관벨을 누르자 머리가 희끗하고 체격이 마른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대령과 웨스턴 부인은 지금 런던에 있으며 다음 주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푸아로가 쿼리우드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했다. 입구는 도로를 따라 걸어서 5분쯤 떨어진 곳에 있고 철문 위에는 팻말이 걸려 있을 것이다. 푸아로가 쉽게 길을 찾아 철문을 지나자 나무와 관목이 우거진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푸아로는 이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본 주위 풍경에 정신을 빼앗긴 게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한두 문장들을 되뇌면서 온 신경을 쏟아 한두 가지 사실들을 곱씹어 보고 있었다. 위조된 유언장, 위조된 유언장과 아가씨, 행방이 묘연한 아가씨,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위조한 아가씨, 울퉁불퉁 돌투성이인 버려진 채석장 정원, 그것을 침상원으로 꾸미기 위해 온 젊은 조경사. 다시 정신을 차린 푸아로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 이름에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쿼리 가드는 흉한 이름이었다. 바위를 폭파하는 소리, 화무차들이 도로에 쓰일 거대한 돌무더기들을 실어 나르는 소리를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었다. 이 이름에는 산업상의 수요가 뒤따랐다. 그러나 성크 가드는 달랐다. 그 이름을 듣고 푸아로는 마음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문화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아일랜드 정원 탐방 관광에 나섰다는 사실이었다. 푸아로는 자신도 5, 6년 전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오래전부터 가보로 내려온 은하가 도난당한 사건을 조사하러 간 것이었다. 호기심이 동했던 그 사건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으며 여느 때처럼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그는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겼다. 푸아로는 그때 자신이 둘러본 정원이 기억나지 않았다. 코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킬라니였던가? 아니, 킬라니는 아니었다. 벤트리 베이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푸아로는 프랑스 샤토의 정원이나 형신미가 빛나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과 같이 그때까지 자신이 당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한 정원들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에 그 정원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몇 사람과 보트를 탄 기억부터 떠올랐다. 힘세고 유능한 뱃사람 둘이 그를 거의 들다시피 태워주지 않았다면 타기도 힘든 배였다. 뱃사람들은 그다지 흥미로울 것도 없어 보이는 작은 섬을 향해 노를 저었고 푸아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발은 젖어 차가웠으며 방투 외투에 벌어진 틈으로 바람이 몰아쳐 들어왔다. 푸아로는 나무도 거의 없는 바위투성이 섬에 무슨 아름다움이나 형식이 있으며 대칭 배열의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겠느냐고 생각했다. 이건 완전히 실수였다.
그들은 작은 부두에 도착했다. 뱃사람들은 탈 때와 같이 능수능란하게 푸아로를 내려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웃고 떠들어댔다. 방수 외투를 고쳐 입고 신발끈을 다시 맨 푸아로는 그들을 따라 양쪽으로 관목과 덤불이 이어진 사이로 드문드문 나무가 서 있는 밋밋한 길을 걸어갔다. 푸아로는 정말 시시한 공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그들은 잡목림에서 벗어나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테라스로 나왔다. 그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불가사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아일랜드시에 흔히 등장하는 소박한 모습의 자연물들이 텅 빈 언덕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정원이 나타났다. 고된 노동과 수고로 빚어졌다기보다 마술 지팡이를 흔들어 만든 것 같았다. 내려다 봤을 때의 그 아름다움, 꽃과 덤불, 분수의 인공수, 주위의 산책로는 매혹적이었고 멋졌으며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푸아로는 그 정원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했다. 과거의 채석장이었다고 하기에는 대칭적인 균형미가 너무나도 돋보였다. 섬에 솟아오른 지면에는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지만 그 너머로 벤트리 베이의 바닷물과 반대편에 솟은 언덕, 안개에 쌓인 언덕 꼭대기의 황홀한 전경을 볼 수 있었다. 푸아로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자신만의 정원을 갖게 된 계기, 자부심 강하고 깔끔하고 단출한 영국의 전형적인 이 시골 마을에 버려진 채석장을 가꾸는 일을 낙으로 삼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정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은 비싼 돈을 걸고 자신의 뜻을 따라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이클 가피드라는 유능한 젊은이를 찾아내 이곳에 데려왔고 보수도 두둑히 주었으며 적당한 때에 그를 위해 집도 지어주었다. 푸아로는 마이클 가피드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푸아로는 세심한 계획에 따라 배치된 벤치로 가서 앉았다. 그는 봄을 맞은 침사원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다. 하얀 껍질이 빛나는 너도 밤나무와 자작나무들이 있었다. 가시나무와 흰 장미 덤불, 작은 노간주 나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어느새 성큼 가을이 다가왔다. 붉고 노란 단풍나무, 조롱나무 한두 그루, 새로운 즐거움으로 이끌어주는 구불구불한 산책로, 가시금작화 스페니시 부름처럼 꽃을 피우는 관목도 있었지만 꽃이나 관목류 이름을 잘 모르는 푸아로는 장미와 튤립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자란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일부러 심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푸아로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작디 작은 식물, 황금색과 붉은색 이파리들을 자랑하며 맹렬한 기세로 치솟은 저 키 큰 관목에 맞춰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었다. 그랬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배치된 것이었다. 게다가 모든 것이 무언가에 복종하고 있었다. 푸아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아니면 마이클 가필드? 둘은 분명 다르다고 푸아로는 혼자 중얼거렸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은 아는 것이 많았던 게 틀림없었다. 오랫동안 정원을 가까워온 그녀는 영국 원예학회 회원이었고 여러 품평회에 참석했고 카탈로그를 참고했으며 정원들을 직접 가서 보기도 했을 것이다. 그녀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직접 보려고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일까? 푸아로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은 정원사들에게 지시를 내린 후 그것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지시들이 이행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심기 시작한 첫 해는 물론 두 번째 해에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2년, 3년, 6년이나 7년쯤 뒤에 알게 되었을 것이다. 부인은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마이클 가필드에게 알려주었고 마이클 가필드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돌과 바위투성이의 헐벗은 채석장에서 꽃을 피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분명 그는 돈 많은 고객에게 고용된 예술가가 느끼는 강렬한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곳은 전형적이면서 볼품없고 조금 밋밋한 산중턱에 숨겨진 그만의 상상력이 빚어낸 동화의 나라였으며 이곳에서 그 나라는 계속 커 나갔을 것이다. 막대한 돈을 주고 샀을 값비싼 관목들, 친구가 호의를 베풀어줘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희귀한 식물들, 그리고 꼭 필요했는데 거저 얻은 것과 다름없는 싸구려까지 모두 있었다. 봄이 되어 왼쪽 산비탈에 앵초가 나면 경사면을 온통 뒤덮은 수수한 초록 이파리들이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영국 사람들은 초본 식물로 두른 화단 테두리 장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아이리스 정원을 주제로 끝도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지. 그뿐인가? 영국의 위대한 아름다움 중 하나를 즐긴다는 걸 보여주려고 햇빛 비치고 너도 밤나무 잎이 무성하며 그 밑은 온통 블루벨로 뒤덮인 날에 손님을 데리고 오지. 그래, 이건 정말 아름답지만 나는 너무 자주 봐왔어. 나는 차라리... 푸아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미치자 갑자기 생각을 멈췄다. 차를 몰고 대번도로를 지나가는 일, 양쪽으로 거대한 산비탈을 낀 구불구불한 도로와 그 산비탈을 뒤덮고 있는 앵초. 너무나 창백하고 너무나 연하고 수줍은 노란빛을 띤 앵초에게서 풍성하게 풍겨나오는 달콤하고 희미한 향내. 봄의 향기. 그러니 이곳도 온통 희귀한 관목들로만 채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봄과 가을에는 작은 야생 시클라멘과 가을 크로커스도 자랄 것이다. 멋진 곳이었다. 푸아로는 지금 쿼리하우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은퇴한 대령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스펜스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집의 주인이 누구든 그 사람은 이 집에 대해 고인이 된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만큼 큰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푸아로는 일어나 산책로를 조금 걸었다. 필요도 없는 가파른 계단을 만들지 않고 보기보다는 덜 소박하지만 그래도 소박해 보이는 벤치를 알맞은 각도와 알맞은 간격으로 하나씩 놓았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자신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쉽게 다지고 설계한 편안한 길이었다. 실제로 벤치에 앉아보니 등과 발의 각도가 놀랄 만큼 편안했다. 푸아로는 마이클 가피드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정말 훌륭한 걸작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훌륭한 설계자였으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숙련된 일꾼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고객이 계획한 것들을 매끄럽게 착착 진행해 고객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객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이클 가필드가 한 것이었다. 푸아로는 그를 만나보고 싶었다. 자신을 위해 지어진 집, 아니 방갈로에 아직 살고 있다면 말이다. 순간 푸아로는 생각을 멈췄다. 푸아로는 발 아래 움푹 팬 비탈 너머 반대편 산책로가 있는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실제로 거기 있는지 아니면 그림자와 햇빛과 이파리들이 만들어낸 것인지 한동안 알아볼 수 없었던 어떤 형상은 황금빛 또는 붉은색 가지들이 우거진 관목이었다. 저게 뭐지? 마술에 홀린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이곳에서라면 그럴 수 있어. 저게 사람인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푸아로는 생각했다. 푸아로는 자신이 헤라클레스의 모험이라고 이름 붙인 오래전의 모험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어쨌건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영국식 정원이라고 할 수 없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푸아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꼬집어내려고 애썼다. 마치 요술이나 마법을 부린 듯하고 수줍은 야생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것을 극장 무대의 한 장면으로 올린다면 님프와 파우누스를 등장시키고 그리스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 역시 빼놓을 수 없었다. 그랬다. 이 침상원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 스펜스의 여동생이 오래전 채석장이었을 때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저곳 바위가 피로 더럽혀진 직후 죽음은 잊혀지고 모든 것이 덮여졌다. 그리고 마이클 가필드가 이곳에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정원을 조성했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부인은 거기에 돈을 쏟아 부었다.
그제서야 푸아로는 비타 너머에서 황금빛 또는 붉은 잎에 둘러싸여 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다.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젊은이였다. 요즘은 젊은 남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통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성적 매력이나 열정적인 매력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윤곽이 뚜렷한 얼굴, 윤기 흐르는 헝클어진 머리칼, 평범한 외모와는 거리가 먼 그런 남자 말이다. 젊은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어떤 특징을 칭찬하는 것처럼 미안해하는 투로 말해야 한다. 매력적인 아가씨들은 류트를 뜯는 오르페우스가 아니라 쉰 목소리에 강렬한 눈빛, 파격적인 머리 모양을 연출한 대중 가수를 원했다. 푸아로는 일어나 산책로를 걸어갔다. 푸아로가 가파른 내리막길 반대편에 이르자 젊은이가 푸아로를 만나러 나무 사이에서 나왔다. 젊음은 그가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였지만 푸아로가 보기에 그다지 젊은 것 같지는 않았다. 30살이 넘은 건 분명했고 40살 가까이 되어 보였다. 얼굴에는 매우 희미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반가워서라기보다는 사람을 알아보고 조용히 인사하는 그런 미소였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그는 고대 그리스 조각가가 빚어놓은 듯 굉장히 완벽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갈색 눈동자를 가졌고 검은 머리카락은 마치 쇠사슬 투구를 쓴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내가 무단 침입을 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용서를 구해야겠어요. 이곳은 처음이라서요. 어제 도착했답니다. 무단 침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종종 이곳을 산책하거든요. 웨스턴 대령과 그의 부인도 개의치 않습니다. 어딘가 망가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다. 공손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무심한 것이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았다. 예술 작품을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되죠. 쓰레기 하나 눈에 띄지 않는군요. 작은 쓰레기통 하나도 없는데 정말 희한한 일 아니요. 게다가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다니 이상하군요. 이런 곳이라면 연인들이 거닐 법도 한데요. 푸아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연인들은 여기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재수없는 장소가 되었거든요. 젊은이가 말했다. 혹시 이곳을 설계한 분이시오? 내 추측이 틀릴 수도 있소만. 저는 마이클 가피드입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다 만든 겁니까? 푸아로는 젊은이 주변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네. 아름다운 곳이요. 솔직히 말해 볼품없는 영국 풍경 안에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숨어 있다니 사람들이 꽤 희한하게 생각하겠군요. 축하합니다. 여기 당신이 만들어 놓은 곳을 보고 꽤 만족스러우시겠소. 푸아로가 말했다.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을 위해 만든 거 아니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말이오. 웨스턴 대령과 그 부인도 있지 않소. 지금은 그들이 주인인가요? 네, 싸게 샀지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크고 꼴사나운 집이거든요. 관리하기는 쉽지만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나한테 그 집을 물려주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걸 팔았고 집을 팔았지요. 커리 가든은 빼고 말이오. 아니요, 커리 가든도 함께 팔았습니다. 엄밀히 말해 끼워 판 겁니다. 어째서요? 그거 참 흥미롭군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푸아로가 물었다. 선생님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물어보시는군요. 나는 사실보다 이유를 묻는 편이요. A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나? B는 왜 그런 일을 했나? C의 행동은 어째서 A나 B의 행동과 판이하게 다른가? 뭐 그런 식이죠. 과학자와 이야기하시면 좋겠군요. 요즘은 유전자나 염색체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배열과 형태 같은 거요. 방금 사람은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당신 역시 그렇다고 말했죠. 당신을 고용한 주인,
고객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당신이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 부인이 만족했소. 이 아름다운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요. 저는 그 점에 주의했습니다. 부인은 만족시키기 쉬운 사람이었거든요. 마이클이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알기로 부인은 60살이 넘었었더군요. 적어도 65살은 되었을 것으로 기억하오만. 그런데 그 나이대 노인을 만족시켰단 말이오. 에르큐일 푸아로가 말했다. 부인은 내가 자신의 지시와 상상과 발상을 그대로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푸아로가 말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구해야 하고 자신이 가진 예술적 경향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사꾼이 될 필요도 있죠. 자신이 만든 상품을 팔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부분 제가 생각해낸 것들을 실행해 저를 고용한 고객에게 팔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고객이 계획하고 설계한 것들을 그대로 실행한 것처럼 말이죠. 그건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흰 달걀 대신 갈색 달걀을 파는 것보다 더 쉽지요. 그게 가장 좋다는 확신을 고객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시골의 좋은 점을 강조해보는 거죠. 말하자면 암탉이 좋아하는 건 시골 농장에서 낳은 갈색 달걀이라는 것 따위죠. 이것들은 그냥 달걀이에요. 다른 점이라고는 금방 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라고 말하면 절대 팔 수 없어요. 마이클 가필드가 말했다. 당신은 참 특이한 젊은이로군요. 한마디로 거만하오. 푸아로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이 이곳을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소. 아름다움 따위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산업에만 쫓겨 파헤쳐진 돌이라는 거친 재료에 미래의 전망과 계획을 덧입혔소. 마음의 눈으로 그려본 것을 덧입혔고 그것을 실현할 돈도 마련했소. 축하할 일이요. 경의를 표하는 바요. 자신이 하던 일을 접을 때가 가까워온 한 노인이 보내는 찬사이자 경의를 표하는 거요. 하지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오? 푸아로는 당연히 기뻤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는 것을 좋아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 두려웠다. 피의 흔적을 쫓는 분이시죠. 이 마을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죠. 유명인사 한 분이 선생님을 이곳으로 데려오셨더군요. 아, 올리버 부인 말이군요. 아리아드네 올리버.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사람들은 학생 문제, 사회주의, 여학생들의 옷차림, 섹스가 허용되어야 하는 문제 말고도 정작 그녀는 관심도 두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녀와 인터뷰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소. 통탄스러운 일이요. 그런 사람들은 올리버 부인한테 별로 알아낼 게 없소. 그저 사과를 좋아한다는 것쯤이나 알게 될 뿐이지. 사과를 좋아한다고 말한 게 적어도 20년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올리버 부인은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고 그 말을 되낸다오. 앞으로는 사과를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이지만. 푸아로가 말했다. 선생님이 여기 오신 것도 사과 때문이죠. 헬로윈 파티 때 쓰인 사과 때문이요. 당신도 파티에 참석했었소. 푸아로가 물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군요. 운이 좋았다고요? 푸아로의 말을 되풀이하는 마이클 가필드의 목소리는 어렴풋이 놀란 듯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파티에 참석했다는 것은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니요.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운이 좋은 거요. 왜냐하면 일리아드 앙뉘, 부콩프레네. 언제, 몇 시에 뭘 했냐는 등 온갖 무례한 질문들을 해대거든요. 푸아로는 외국인 티를 냈다. 그 아이를 아시오? 그럼요. 레이노진의 사람들 모두 아주 잘 압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거의 다 압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들레이 커먼 사람들을 모두 잘 알지요.
친한 사람도 있고 친구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조이스라는 그 아이 어떤 아이였소? 그 아이는 뭐라고 해야 할까?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좀 안 좋은 편이었죠. 날카로웠거든요. 그것밖에 기억나지 않는군요. 딱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애들은 대부분 귀찮아요. 조이스 역시 귀찮은 아이였죠. 입만 열면 자기 얘기만 했으니까요. 관심이 가는 아이가 아니었소. 마이클 가필드는 약간 놀란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요? 마이클이 대답했다. 관심을 끌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오.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혹은 두려움이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요.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선택을 하지만 출발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푸아로는 하던 말을 멈추고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가봐야겠소. 약속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축하하오. 푸아로는 조심스럽게 산책로를 따라 내려갔다. 오늘만큼은 늘 신고 다니던 꽉 죄는 에나멜 가죽 구두를 신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날 침상원에서 만난 사람은 마이클 가피드 뿐만이 아니었다. 푸아로는 침상원 바닥에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통로 3개를 발견했다. 중간 통로 입구에서 여자아이가 쓰러진 나무줄기에 앉아 푸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바로 말을 건넸다. 에르키 푸아로시죠? 아이의 목소리는 방울소리처럼 낭낭했다. 손을 대면 곧 부서질 것처럼 생긴 아이는 어딘지 침상원과 잘 어울렸다. 드라이어드나 숲의 요정 같다고나 할까? 그렇단다. 아저씨를 모시러 왔어요. 저희랑 차 마시기로 하셨잖아요. 버틀러 부인과 올리버 부인 말이지? 그렇단다. 맞아요. 저희 엄마랑 아리아드네 아줌마랑요. 좀 늦으셨네요. 아이는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미안하구나. 누구랑 얘기 좀 하느라고. 네, 봤어요. 마이클 아저씨랑 얘기하셨죠? 마이클을 아니? 물론이죠. 우리는 꽤 오래 여기서 살았어요. 전 다 알아요. 푸아로는 여자아이가 몇 살인지 궁금했다. 그가 물어보자 아이가 대답했다. 12살이에요. 내년에 기숙학교에 갈 거예요. 그래서 아쉽니? 아니면 기쁘니? 거기 가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제 저랑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그럼 늦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이름이 뭐니? 미랜더예요. 너랑 참 잘 어울리는 이름 같구나. 셰익스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배웠니? 네. 에물린 선생님이 조금 읽어주셨어요. 엄마한테도 더 읽어달라고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게 들리거든요. 멋진 신세계 말이에요. 그런 곳이 정말 있는 건 아니겠죠? 멋진 신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 않니? 아저씨는 믿으세요? 멋진 신세계는 항상 존재한단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렇지. 운 좋은 사람들 말이다. 자기 안에 그러한 세계의 가능성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지. 푸아로가 말했다. 아, 알겠어요. 미랜더는 너무나도 쉽게 대꾸했지만 푸아로는 미랜더가 무엇을 알았다는 건지 궁금했다. 미랜더는 뒤돌아 길을 따라 걸어갔다. 우린 이 길로 갈 거예요. 그리 멀지 않아요. 우리 집 정원 울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미랜더는 어깨 너머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중간에 그 분수가 있어요. 분수? 네, 오래됐어요. 떨기나무와 진달래 있는 곳 아래쪽을 보면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전부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깨진 조각들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새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안 됐구나.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분수 좋아하세요?
4. 대팡. 프랑스어는 저도 좀 알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죠? 오, 바로 맞췄다. 넌 아는 게 참 많구나. 사람들 모두 에물린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라고 해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말이에요. 너무 엄격하고 좀 고집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땐 가끔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다면 훌륭한 선생님이 틀림없구나. 넌 이곳을 잘 아는구나. 모든 길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여기 자주 오니?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 중 하나예요. 여기 오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못 찾거든요.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것저것 관찰하죠. 저는 그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말이니? 주로 새와 다람쥐들을 봐요. 새들은 걸핏하면 싸우잖아요. 작은 둥지 안의 새들은 사이가 좋다 라는 시 구절과는 다르죠. 새들은 정말 잘 싸워요. 그렇죠? 그리고 다람쥐도 관찰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관찰하고. 가끔요. 하지만 여기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구나. 아마 무서워서 그럴 거예요. 뭐가 무서운데? 오래전에 여기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정원으로 만들어지기 전에요. 여기는 원래 채석장이었대요. 그래서 자갈더미인지 모래더미인지 아무튼 거기서 죽은 여자를 발견했대요. 그 속에 있었다나 봐요. 옛말이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은 목매달리거나 물에 빠져 죽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 있잖아요. 요즘은 어느 누구도 목매달리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단다. 영국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지 않거든. 하지만 교수형이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목을 매단대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 나쁘다고 생각하니? 이어진 미란다의 대답은 질문에 맞는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푸아로는 미란다의 대답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 조이스는 익사한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주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12살이란 말이에요. 조이스가 네 친구였니? 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친구였어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었거든요. 코끼리나 인도 왕자 얘기뿐이었지만요. 조이스는 인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도 인도에 가보고 싶어요. 조이스와 저는 모든 비밀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엄마처럼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엄마는 그리스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아리아드네 아줌마를 만났는데 저는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조이스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니? 페링 부인한테서요. 우리 집 요리사인데 청소하러 오는 민든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누가 물이 가득 든 양동이에 조이스의 머리를 쳐박았다고요. 그게 누군지 짚히는 사람이 없니?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두 분 모두 정말 바보 같거든요. 너는 아니? 미랜더? 저는 거기 가지 않았어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서 엄마가 파티에 데려가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이스는 익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잖아요. 여기 산 울타리를 지나가면 돼요. 옷 조심하세요. 푸아로는 미랜더를 따라갔다. 쿼리 가든에서 산 울타리를 지나가는 통로는 요정같이 가녀린 미랜더의 몸집에 딱 알맞았다. 미랜더에게 그 길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 푸아로가 걱정이 된 미랜더는 가시덤불을 조심하라며 산 울타리의 뾰족한 가시들을 눌러주었다. 정원의 퇴비더미 옆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쓰레기통 2개가 세워져 있는 버려진 오이 온실 모퉁이를 돌아갔다. 그러자 대부분 장미로 뒤덮인 작고 아담한 정원이 나타났다. 거기서부터 작은 방갈로까지 가는 길은 수월했다. 앞서가는 미랜더는 열린 여닫이 문 쪽으로 가더니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아저씨 모시고 왔어요. 미랜더, 아저씨를 산 울타리 쪽으로 모시고 온 건 아니겠지? 쪽문 길로 둘러왔어야지. 하지만 그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더 빠른 지름길이라고요.
하지만 가시에 많이 찔리잖니. 혹시 제 친구 버틀러 부인을 소개해드렸던가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우체국에서 뵀죠. 우체국 계산대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잠깐 만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푸아로는 이제 올리버 부인의 친구를 가까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전에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방수 외투를 입은 날씬한 여자라는 인상만 받았을 뿐이었다. 35살쯤 된 주디스 버틀러는 그 딸도 숲의 요정을 닮았지만 정작 그 어머니는 물의 요정을 무색해 했다. 라인강의 처녀라 할 만했다. 긴 금발은 어깨까지 찰랑거렸고 긴 얼굴과 조금 갸름한 뺨은 우아했으며 그 위에 바다처럼 파랗고 큰 눈과 긴 속눈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야 제대로 고마운 마음을 전할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푸아로 씨. 올리버 부인의 부탁으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버틀러 부인이 말했다. 제 친구 올리버 부인이 부탁하면 그게 뭐든 무조건 들어줘야 한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올리버 부인이 대꾸했다. 올리버 부인은 선생님께서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낼 거라고 확신하던데요. 미랜더, 주방에 좀 가보렴. 오븐 위 철망에 빵이 있을 거다. 미랜더는 마치 엄마가 잠깐 나가 있으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다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저 애가 모르게 하려고 애썼어요. 이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하지만 애초에 그러기 힘들었죠. 미랜더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재앙에 관한 소식만큼 주택가 중심에서 빨리 퍼지는 것도 없죠. 특히 끔찍한 재앙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일에는 특히 아이들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당신들 사이에 주목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는 말을 번스가 했는지 월터스 콧경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조이스 레이놀즈는 확실히 살인과 비슷한 걸 보기는 본 것 같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요. 버틀러 부인이 말했다. 조이스가 살인을 목격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광경을 보고서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조이스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조이스 레이노즈라는 아이가 거짓말쟁이였다고 하더군요. 푸아로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 하나가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 말이에요. 주디스 버틀러가 말했다. 우리가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이스 레이노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살해당했다는 점입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부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항상 너무 서두르시는군요. 왜 서두르면 안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때 미랜더가 스콘을 한 접시 들고 들어왔다. 여기 놓을까요? 지금쯤이면 말씀을 다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주방에서 다른 걸 더 가져올까요? 미랜더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아기가 배어 있었다. 버틀러 부인은 조지 왕조풍의 은재 찻주전자를 난로 울에 놓아두고 끓기 직전에 꺼놓은 전기 주전자를 다시 켜서 물을 끓여 찻주전자에 붓고 차를 내놓았다. 미랜더는 제법 우아한 품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과 오이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었다. 올리버 부인과 저는 그리스에서 만났어요. 주디스가 말했다. 섬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난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물살이 제법 센데도 선원들이 뛰어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야 내가 뛰어내리기 가장 좋은 순간, 그러니까 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말했겠지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조하게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가까워 보일 때 뛰어내렸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이더라고요.
올리버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주디스가 나를 끌어내 주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요. 그것 말고도 저는 부인의 세례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죠. 버틀러 부인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아마 그리스어일 거예요. 당신도 알겠지만 내 본명이에요. 필명으로 내가 직접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리아드네가 겪은 일 같은 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그리스 섬에 버려지는 일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푸아로는 버려진 그리스 처녀 역할을 맡은 올리버 부인을 상상하고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어찌할 수 없어 그것을 가리려고 한 손으로 콧수염을 만졌다. 어떻게 모두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버틀러 부인이 말했다. 그럴 수 없지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주디스를 상상할 수 없어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말이에요. 그건 유디트의 애국심 때문이었죠. 내 기억이 맞다면 유디트는 그 일로 크게 칭송받았고요. 버틀러 부인이 말했다. 난 사실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이야기를 잘 몰라요. 구약 성서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 맞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정말 별난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다른 사람 머리에 말뚝을 박은 게 누구였죠? 야엘 아니면 시스라였는데 어느 쪽이 남자이고 어느 쪽이 여자인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야엘일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야엘이라는 세례명을 받은 아이는 못 본 것 같군요. 야엘은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시스라 앞에 내놨어요. 차 쟁반을 치우려던 미랜더가 멈칫하더니 뜬금없이 끼어들었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미랜더에게 외경 이야기를 들려준 건 제가 아니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요. 주디스 버틀러가 친구에게 말했다. 요즘 학교 치고 꽤 특이하네요. 요즘에는 그것 대신 윤리를 가르치지 않나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에물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이 요즘 교회에서는 모두 현대역본 성경을 읽는데 그건 문학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거래요. 적어도 흠정역 성서의 아름다운 산문과 무은시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야엘과 시스라 얘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잠든 사이에 그 머리에 말뚝을 박는 일 말이에요. 미랜더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야지. 미랜더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너라면 적을 어떻게 해치우겠니, 미랜더? 푸아로가 물었다. 매우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그게 더 힘든 일이겠지만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약을 쓰겠어요. 잠들면 그대로 아름다운 꿈속으로 날아가 더 이상 깰 필요도 없게요. 미랜더가 명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빵과 버터를 담았던 접시와 찻잔을 들고 말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엄마. 푸아로 씨에게 정원을 구경시켜 드리고 싶다면서요. 화단 뒤편에 퀸 엘리자베스 장미가 아직 피어있던데요. 미랜더는 차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다. 미랜더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정말 예쁜 따님을 두셨습니다, 부인. 푸아로가 말했다. 네, 아직까지는 예뻐요. 나중에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아이들은 갑자기 뚱뚱해져서 살찐 돼지처럼 변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미랜더가 숲의 요정 같기는 해요. 미랜더가 집 근처 커리가든을 좋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과 동네가 괜찮다고 해도 외딴 곳을 돌아다니는 건 걱정되니까요. 요즘은 정말 겁이 나요. 그러니 푸아로 씨, 어쩌다 조이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꼭 알아내셔야 해요.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우리는 단 한시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내보낼 수 없으니까요. 푸아로 씨를 정원으로 모시고 가시겠어요, 아리아드네? 금방 따라갈게요.
주디스는 남은 잔 2개와 접시를 가지고 주방으로 갔다. 푸아로와 올리버 부인은 여닫이 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갔다. 작은 정원은 여느 가을 정원과 비슷했다. 화단에는 눈부신 골든로드와 갯개미취가 눈에 띄었고 퀸 엘리자베스 장미도 우아한 분홍빛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다. 올리버 부인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돌로 만든 벤치에 앉더니 푸아로에게 옆에 앉으라는 몸짓을 했다. 미랜더가 숲의 요정 같다고 했죠. 주디스는 어떤 것 같나요? 올리버 부인이 푸아로에게 물었다. 주디스는 운디네로 이름을 바꿔야겠더군요. 물의 요정 말이군요. 그래요. 막 라인강이나 바다나 숲의 연못이나 뭐 그런 데서 나온 사람 같죠. 머리칼이 꼭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으니. 그래도 흐트러지거나 산만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지요. 푸아로가 말했다. 주디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이렇다 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정도지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부인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마다 딱 한두 명 정말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서로 좋은 정도지 굳이 다시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친한 친구 한두 명과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 만나려고 하고요. 주디스는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 중 하나였어요. 여행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이였나요? 네,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에 대해 뭔가 아는 건 있으시죠? 글쎄요. 그냥 평범한 것들이에요. 주디스는 과부예요.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근처 M 어쩌고 하는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빠져나오다가 연쇄 충돌 사고가 일어났나 뭐 그랬나 봐요. 남편 때문에 꽤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상심이 컸던지 남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미랜더는 외동딸인가요? 네. 주디스는 동네에서 시간제로 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직업은 없어요. 주디스는 쿼리하우스에 사는 사람들과 알고 지냈나요? 나이든 대령하고 웨스턴 부인 말인가요? 전 주인인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말입니다. 그럴 거예요. 예전에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인은 2, 3년 전에 죽었으니 당연히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듣지는 못했죠. 살아있는 사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올리버 부인이 짜증스러운 듯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거나 사라진 사람들도 조사해 봐야 합니다. 누가 사라졌는데요? 오페어 걸요. 푸아로가 말했다. 아, 그거야. 오페어 걸들은 원래 잘 사라지는 사람들 아닌가요? 임신한 채로 여기에 일하러 왔다가 보수를 받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에게 오기스트니, 한스니, 보리스니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아니면 누군가와 결혼하거나 어떤 젊은이와 사랑에 빠져 그 남자를 따라 여기 오거나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오페어 걸들은 일에 찌든 주부들을 위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어서 절대 해고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스타킹을 훔쳤다거나 살해당했다는. 올리버 부인이 말을 멈췄다. 진정하세요, 부인. 오페어 걸이 살해당했다고 여길 만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라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그럴 겁니다. 그래도 푸아로는 공책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뭘 적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네요. 과거는 현재의 아버지거든요. 푸아로가 훈계하는 투로 말했다. 푸아로는 올리버 부인에게 공책을 내밀었다. 내가 쓴 걸 보시겠어요? 물론이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나 또한 그렇게 느낀 적이 없으니까요. 푸아로는 검은색 작은 공책을 내밀었다. 사망,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제닛 화이트, 변호사 서기, 칼에 찔림,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음. 그 밑에 오페라걸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페라걸이 뭔가요? 내 친구 스펜스 총경의 여동생이 오페라걸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사라진 거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예정이었거든요. 푸아로는 손가락으로 다음 단어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위조라는 단어 뒤에 물음표 2개가 붙어 있었다. 위조? 왜 위조했다는 건가요? 올리버 부인이 반문했다. 그게 바로 내가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왜 위조를 했을까요? 뭘 위조했다는 거죠? 유언장.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언 보충서를 위조했어요. 오페어 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이죠. 부당한 압력을 받은 건 아닐까요?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위조는 부당한 압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그게 불쌍한 조이스가 죽은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흥미로운 겁니다. 다음 단어는 뭔가요? 읽을 수가 없군요. 코끼리입니다. 그게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관련이 있을 겁니다. 푸아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서 버틀러 부인께 죄송하네요. 부인과 부인의 사랑스럽고 특별한 딸을 만나게 되어 정말 즐거웠어요. 딸을 잘 돌보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내게 숲속의 아이들과는 절대 놀지 말라고 했네. 올리버 부인이 읊었다. 그럼 잘 가요. 비밀에 붙여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요. 이제 무슨 일을 할 건지도 알려주지 않는군요. 내일 아침 매드체스터의 풀러턴, 해리슨앤드 리드베터 법률사무소에서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왜요? 위조와 다른 일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말인가요? 아니요, 파티 준비를 거둔 사람들 말입니다.